라이키 스테이스는 에펙트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드웨어에 의해서 베스트 피즈를 이용해서 IEEE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둘은 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ADC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빌딩 블락이 있는데 이게 빌딩 블락이 이제 크게 보면은 한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첫 번째 빌딩 블락이 샘플러야. 신호를 샘플을 하는 트랙을 하다가 샘플을 하는 샘플러. 두 번째 빌딩 블락 ADC 안에 항상 D2A 컨버터, 디지털을 아날로그 시도로 바꿔주는 D2A 컨버터가 많은 경우에 ADC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D2A 컨버터도 이제 내가 예전에 뭐 강의를 한 3시간 동안 했는데 종류가 많아요. 레지스터, 스티게이터, 커런트, CNN 뭐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ADC 내에 쓰는 D2A 컨버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캐패시터를 이용한 D2A 컨버터, C덱. 여기만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C 내부에 앰프나 인티그레이터가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컨티뉴어스 타임 앰프가 쓰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다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디스크레이트 타임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드 캐패시터를 이용한 증폭기와 적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파러터가 이제 필요하겠죠. 어떤 신호가 여기보다 꽤 장면을 컴파러하는 컴파러터 이렇게 4개가 제일 기본적인 이제 빌딩 블락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각각을 1시간 반, 2시간씩 넘게 했는데 오늘은 3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조파하는 목표로 내용이 엄청 다 부실해요. 딱히 진짜 중요한, 진짜 이거는 상식이다. 저는 수준까지만 얘기할게요. 어려운 거는 하나 내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해서 설계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그냥 누가 길 가다가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러라고 하는 거는 이 스위치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히 이상적으로 0이고 켜져 있을 때는 꺼져 있을 때는 이제 무한대인 게 스위치인 거죠. 아이디얼 스위치. 그래서 아이디얼 스위치라고 하면 얘가 이제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컨트롤 신호 클락이 하이일 때는 켜져 있고 로일 때는 꺼져 있어서 켜져 있을 때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온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프는 그냥 떨어져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온인 상태에서는 Vout은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고 꺼지면 얘가 꺼지니까 얘는 캐패시터가 그냥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전압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전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뒤쪽에 이제 이런 펄스가 계속 나오면 이런 주기적인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홀드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홀드돼 있는 값이 이 값은 Vout의 값은 언제 값이냐면은 딱 T2 딱 떨어질 때. 트랙에서 트랙 한다고 따라다니까 홀드는 이제 값을 갖고 있으니까 홀드 페이지로 가는데 트랙 페이지가 끝나는 그 홀링 엣지에서 이 경우에는 그 값이 딱 프로즌이 돼요. 프로즌 협찬되고 하기도 영어로 프로즌 되고 하기도 하는데 이내 T2가 되겠지. 딱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입력이 출력이 아니고 미국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로 회로를 만들어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안 되고 회로를 만들면은 이 회색으로 이제 보이는 게 이상적인 건데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스위치는 이제 엔모스 스위치를 예를 들어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모스펫을 하나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VDD일 때 켜지는 거고 그라운드가 되면은 꺼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인풋을 주고 똑같이 해보면 실제로는 얘가 조금 차이가 나게 따라가고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고 따라는 하는데 그리고 딱 꺼질 때도 딱 프로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에러가 발생하지. 에러. 왜 꺼질 때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켜져 있을 때도 좀 느리게 따라가고 꺼질 때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 스위치 간단한 모습에서 하나 이용한 스위치에 굉장히 많은 비이상적인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예전에 다 가르쳤는데 이건 안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 4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finite acquisition time,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웃풋 인풋을 바로바로 못 따라가는 이유, 그리고 트래킹 런 리니어리티, 그리고 노이즈, 그리고 찬 인젝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클락 필드로 찬 인젝션은 이렇게 4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finite acquisition tim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위치가 이게 스위치인데 NMOS 스위치 켜지면 모스펫 자체의 어떤 저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어떤 저항값 R을 가지고 있는 저항이라고 모델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켜졌을 때 얘는 그냥 퍼스트 오더 RC 리스폰스를 가지겠죠. 그냥 RC로 되겠죠. 그냥 켜졌을 때 자, 이거는 이제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 배우고 전자에서 배우고 지금 정도는 이제 보는 순간 이제 회로 전공한 친구들은 저도 안 하겠지. 그래서 이제 리니어 세틀링을 하고 그 아웃풋 전압이 이게 풀스케일 입력이면 입력이 풀스케일로 들어오면 VFS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인풋을 따라가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리니어하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걸 리니어 세틀링이라고 해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값이 이거는 컨스탄트야. 만약에 기분 이 t가 그냥 고정된 값이면 여기 뭐 익스포넨셜 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숫자잖아. 숫자 이거 숫자라고. 이 전체가 그냥 어떤 숫자냐. 그렇기 때문에 풀 스케일 값이 바뀌면 아웃풋이 같이 그냥 선형적으로 바뀌는 리니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t가 여기서 타우 여기 있는 타우 분모는 이 RC 타임 퍼센트가 되는데 t가 무한대가 아니면 Vout이 VFS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의 t가 1이 아니니까 얘가 0.99일 수도 있고 0.99일 수도 있고 0.9일 수도 있고 t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밸류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생겨야 돼. 그 에러는 이제 개인 에러라고 하고 개인 에러가 결론적으로는 뺀 거니까 개인 에러는 이 풀스케에서 뺀 거니까 VFS 거기서 마이너스 하고 여기 t겠죠. 개인 에러가 작은 게 좋은데 작은 게 좋으려면은 주어진 t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게 좋으려면 타임 컨스탄트가 작아야 돼.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그 지수가 커야 이게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타우가 작으려면은 타우가 RC니까 RC의 곱이 작아야지. 그러니까 저항이 작든지 저항을 잠깐 만들려면 모스펫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W를 크게 만들어주면은 저항이 작아지지만 위트가 커지니까 그 드라이버에는 클락 드라이버의 파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클락 피드들 때문에 페데스탈이 크게 생기고 아니면 C를 줄여야 돼. C를 줄이는 거는 뭐 뒤에 또 나오고 노이즈 때문에 줄일 수는 없어요. 노이즈가 문제가 없으면 노이즈가 있으면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개인 에러가 대체 얼마나 잡아야 되는 거냐? 이 개인 에러. 지금 왜 2분의 TS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TS야. 그러면 실제로 세틀링을 하는 그러니까 트래킹은 2분의 TS 동안 하고 여기 트랙 트랙하는 구간이 2분의 TS니까 2분의 TS가 들어가고 2분의 TS 초 동안 생겨나는 에러가 이제 이건데 에러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에러가 이제 얼마나 커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확도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뭐 EABC가 10bdABC다, 8bdABC다, 뭐 12bdABC다. 그러면 그 정확도랑 비교를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라는 거는 얘를 ADC 사용한 ADC의 레졸루션이에요. 풀스케일을 BBADC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LSB가 되는 거죠. 2의 비승으로 나누면 LSB 전압은 2의 풀스케일 나누기 2의 비승이니까
얘가 0.5LS인 거죠. half LSD, 0.5LSD. 이 개인 에러가 0.5LSD보다 작으면, 그 0.5LSD보다 작으면 컴퓨테이션 노이즈도 이 정도 크기 되기 때문에 이 개인에러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 대체 타임, 2분의 TS 동안 타임 컨스턴트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n, 이게 n이라는 거니까 how many, how can between TS over 2 안에 요 안에 타임 컨스턴트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 타임 컨스턴트 타고 가니까 TS over 2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지. 여기 뭐 요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타임 컨스턴트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타임 컨스턴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개인 에러가 작아지니까 n이 커지니까 개인 에러가 작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타임 컨스턴트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느냐? 요 수식으로 그냥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n이니까 로그 칠해가지고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비율을 듣고 계산해 보면 내가 6빗 ADC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6빗 어떤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면 6빗에 뭐 FLS면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타임 컨스턴트가 5개는 있어야 돼. 10빗, 뭐 7개, 14빗, 10개, 18빗, 13개. 10개 넘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ADC 우리가 뭐 굉장히 아주 하이 레졸루션 아니고 일반적인 ADC에서는 타임 컨스턴트가 정말 10개 들어가면 충분히 풀링 세팅한다고 얘기하죠, 한 거에 비해서. 자,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해서 세트를 풀리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 값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라서 얘는 여전히 개인 에러긴 한데 선형적이에요, 선형적.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ADC는 앞에 있는 샘플러라고 하면 얘 때문에 전체 ADC가 넌리니어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체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넌리니어한 개인은 문제는 아닌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진짜 넌리니어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다시 엠보스 스위치로 돌아보면은 이 엠보스 스위치를 우리가 이 트랙 때 쓸 때 얘가 트라이오드형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얘가 VDD가 되니까 여기 V인과 Vout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V인과 Vout이 트랙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랑 VGS랑 VDS가 다 이제 VTH가 크니까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트라이오드에 들어가는 영역에 이제 전류식을 써가지고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VDS가 이게 정확하게 V인과 Vout이 정확하게 같진 않다 그랬어요. 근데 거의 같으니까 VDS가 거의 0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이 하나를 없애고 그러면 VDS를 나누면은 이 전류를 VDS로 나누면 I는 R분의 V니까 R은 V 나누기 I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VDS 이게 결국은 VDS 나누기 IT가 되겠죠. 이 양단에 걸리는 게 VDS니까 이거 소스가 어딘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D가 이쪽이 플러스 이게 맞지 사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식의 예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 원저항이 이렇게 UN, CO2, W,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된다는 거 전자력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W를 키우면 아론이 줄어들고 L을 줄이면 아론이 줄어들고 오버드라이브를 키우면 이제 아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VDD를 큰 걸 쓰면 이펙티브한 저항이 줄어드는 건데 얘 문제는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VGS가 지금 게이트고 소스니까 여기가 물론 소스가 아니라 소스나 드레인 거의 같기 때문에 VGS가 얘가 VGS가 얘가 플락이에요. 플락이 파이니까 플락은 일반적으로 VDD를 쓰니까 VGS가 VDD 빼기 VE라고 하죠. 그래서 입력이 VDD-V인이 만약에 VTH가 돼버리면은 분모가 0이 돼서 무한대 저항이 나오니까 이 신호가 통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VDD-T VDD-VT
그러니까 입력이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작으면 VD-VT니까 R론 저항이 이제 작은데 억수니까 입력이 예를 들어서 VDD-VT까지 하면은 이번 들어서 일반적으로 0에서 VT까지 신호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신호가 통과를 못하죠. 여기서는 특정 전압 그 문제가 두 개인데 이게 전제로 원에서 다 했던 건데 원 아니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내 신호가 0에서 VDD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VDD 빼기 VT에서 VDD 정도의 높은 전압을 통과 자체를 못하고 통과를 한다 해도 R론이 어떤 상수가 아니라 R론이 V인의 함수죠.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고 전압이 작으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얘를 스위치를 썼을 때 RC 타임 컨스턴트가 전압의 인풋 전압의 디펜던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통과를 하는데 그러면 전압이 클 때 좀 느려지고 전압이 작을 때는 좀 빨라지고 피리어딕한 디스토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피리어딕한 넌리니어티가 생겨서 얘가 디스토션 프리퀀시 도메인 비선형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과학 수업 같은 거 그렇겠지만 주기적인 신호는 어쨌든 하모닉스의 포리에 시리즈로 익스텐션하면 하모닉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외에서 주기적으로 왜곡이 생기면 고주파 그러니까 원래 F 뭐 주파수 오메가로 하면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 그런 고주파 성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가 인풋이고 이 솔리드가 아웃풋이면 신호가 클 때는 저항이 크니까 타우가 커서 타임 컨스턴트가 커서 느리게 차이가 많이 나고 짝 여기서는 R론이 작으니까 타우가 작아서 트래킹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랙 넌리니어티가 생긴다. 그래서 얘를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부트스트래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 봅시다. 선호키만 하자. 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딱 끌 때 이렇게 피데스탈이라 그래서 전압이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스위치가 꺼질 때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것도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제일 도미넌트한 거는 얘가 꺼질 때 이게 신호가 이제 클락 신호가 이제 하이에서 VDD에서 0으로 그냥 꺼진단 말이에요. 꺼지면 그냥 조용히 꺼지면 좋은데 이 모스펫의 구조상 게이트랑 소스 그리고 게이트랑 드레인 사이에 이 오버랩 캐패시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캐패시턴스 CGD 뭐지? CGD 이렇게 쓰는 거 CGD 지우시죠. 디바이스 구조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겠지만 드레인 게이트가 있으면 채널이 없어도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도 탭이 있죠. 어떤 탭이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게이트랑 소스 드레인이 약간 겹쳐져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걸로 또는 디바이스의 구조상 없앨 수가 없어. 펀더먼탈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질 때 이렇게 클럭 피드트로 인젝션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얘를 회로로 그려보면 꺼질 때
이 아웃풋 노드의 캐패시터와 이 오버랩 캐패시턴스와 이 클락 파워를 그려보면은 COL V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저런 식으로 델타 V만큼 이게 델타 V가 VDD니까 얘가 캐패시티브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V 아웃은 이 인젝션 캡 COL이 분자에 들어가고 COL 나누기 C 더하기 CO 얘가 VS 되겠어요. 델타 V 아웃은 VDD 여기 분자에 COL이 들어가고 이런 애를 클럭 피드 뚜루라고 해요. 클럭 피드 뚜루. 클럭이 이렇게 캡 통해서 새고 들어갔다고. 클럭.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압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오버랩 캡이 약간 스위치를 크게 만들면 아까 R을 줄이기 위해서 스위치 위치를 늘려주면 오버랩 캡이 커지니까 클럭 피드 뚜루가 더 커지겠죠. 이 클럭 피드 뚜루는 보면 알겠지만 크기가 인풋이랑 상관은 없어. VDD랑 상관이 없어. 인풋 인디펜던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디퍼런셜하게 샘플링을 하면 떼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없앨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이 차지 인젝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설명은 복잡한데,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채널 차지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이게 스위치가 꺼지면 이 일렉트론들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패시터 쪽에 분자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압이 또 내려가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클럭 피드가 전부는 아니고 클럭 피드와 차지 인젝션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압을 맞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만 이 차지 인젝션은 이 스파이스에 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설계할 때 차지 인젝션에 이면하게 설계를 하는 뭐 바탕 플레이트 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엠보스만 쓰면 스위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N과 P를 이제 병렬로 쓰죠. 우리가 N과 P를 병렬로 쓰면은 N 이 초록색이 PMOS, 파란색이 엠보스의 이제 저항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0에서 뭐 1.8V까지 VDD가 있다고 하면은 엠보스는 이제 이 무한대가 되는 구간이 여기가 여기 이제 VDD 마이너스 VTH N이고, PMOS는 무한대가 빨간 VTHP. 그래서 이 두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너무 크면 엠보스가 무한대가 되고 너무 작으면 PMOS가 무한대가 되는데, 이 둘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는 어느 정도 전 영역에서 전환 영역에서 리즈너블한 어떤 전압값을 갖고 있는 토탈, 토탈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는 신호를 그러면 뭐 아주 높은 전압부터 낮은 전압까지 다 통과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쓰면 그런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인풋 샘플링할 때 쓰면 되지 않느냐? 쟤를 잘 안 써요. 잘 안 써. 인풋 샘플링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얘는 이제 샘플링을 끝낼 때, 샘플링을 끝내는 순간에 이 스위치 둘 다 꺼져야 되잖아. 둘 다 꺼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 두 개의 클락은 다른 시점이니까 어쨌든 이 두 개가 누가 먼저 꺼질지 알기 좀 힘들기 때문에 지웠는데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얘를 인풋 트래킹 스위치로 잘 안 쓰고, 얘를 언제 쓰냐면은 하지만 얘는 이제 R1 자체가
그리고 아론이 이제 컨스탄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너니얼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얘는 아론 자체가 값은 작지, 값은 작아. 근데 플랫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값이 작은 정확값을 큰 전압 범위에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때, 그게 꼭 일정한 값은 아니어도 되고, 그런 게 유지할 때,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안 쓰였는데 스위치 캐패시터 이제 뒤에 얘기를 할 텐데, 스위치 캡 앰프나 인티그레이터에 회로 안에서 차지를 트랜스퍼할 때, 차지 트랜스퍼,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인풋 전압은 할 때 빨리 사인웨이브가 들어오면 빨리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전압 범위에 대해서 컨스탄트한 R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차지 트랜스퍼라는 건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전압이 많이 나가다 나중에 전압이 많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차지 트랜스퍼 할 때는 이제 컴플리멘터리 스위치라고 하는데, 컴플리멘터리 스위치를 씁니다. 둘 다 쓰이는데, 얘는 프론트엔드에서 쓰이지 않고 내부에서 쓸 때 다 이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W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P와 N의 저항값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추면은 얘가 이제 전압이 작을 때나 높을 때나, 이건 이제 맞춘 건데, 이렇게 작을 때 높을 때나 이제 저항값이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여기가 비슷한데 대신 중간에 좀 커져 있죠. 그러니까 병행을 한다 해도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려면 대신에 피모스가 일반적으로 엠모스가 늘기 때문에 피모스 쪽 웨이트를 더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클락 피드트루가 이제 오버랩 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생기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값이 다르고, 근데 이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면, WP랑 W에 맞춰주면은 이제 이 R1 저항의 값이 이 전압 범위에 따라서 같아지는 그런 베네핏은 없는데, 그런 장점은 없어지지만, 대신에 클락 피드트루는, 그러니까 요 COL1이랑 COL1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COL1이랑 COL2가 같아요. 그래서 오버랩이 같기 때문에 하나는 꺼질 때 하나는 하이에서 로우로 가고 하나는 로우에서 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이제 상쇄가 되면서 클락 필드를 싱글핸디드 구조에서도 이미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디퍼런셜까지 쓰면 정말 많이 줄였지.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뭐 해봤을 때 보면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가 이제 스위치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 실제로 신호를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플러그 이렇게 주고 테스터 전화로 플러그 이렇게 주면은 0볼트니까 붙으면 0볼트, 떨어지면 유지, 붙으면 0볼트, 떨어지면 유지, 그냥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얘를 해보면 이 값이 붙었을 때 정말 0이 아니고 노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노이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노이즈는 이 트랜지스터부터 나오는 거고, 이 트랜지스터를 이퀴벌런트한 저항 R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저항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해석 끝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저항, 이 노이즈가 대체 이 저항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이제 하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자, 전자이로 시간에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도 배웠을 거 아니면 안 배웠을 텐데, 이 저항의 노이즈가 나와요. 전자이로에 존재하는 노이즈는 다 저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항 혹은 트랜지스터도 일종의 이제 레지스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그래서 결국은 펀더먼탈하게 따지면 이 저항 성분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고, 저항에서 나오는 노이즈는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에이비언트 템퍼처, 이 온도 절대 온도의 온도가 아닐 때 이제 더멀 노이즈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저항의 얘는 이제 이 저항이란 게 이거를 이렇게 모델을 해요. 두 가지.
얘는 노이즈, 얘는 노이즈한, 실제 우리 리얼 월드에 있는 노이즈한 R은 노이즈 리스 R과 여기는 노이즈 전압원이 있는 노이즈 전압원. 이 노이즈 전압의 크기가 9kTR, 그리고 단위는 볼트 제곱미터. 얘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저항의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인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4kTR, 그리고 일단 상수야, 상수. 이 값이야.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 플랫네. 이거 가우시안 노이즈이기도 하고, 얘를 샘플을 해보면은 정규분 볼트는 가우시안 노이즈.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노이즈가 저항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를 그러면 C에다가 샘플을 하면은 샘플을 이렇게 딱 띄면 어떤 값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작했다가 딱 띄면 어떤 값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형성된 값들을 그러니까 이 V 아웃에 어떤 디스크리트한 타임에 시리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들이 조금씩 다르겠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샘플을 0볼트를 넣는다고 해도 어떨 때는 0보다도 조금 작고, 그를 뭐 1000개를 모아가지고 분산이나 스탠다드 디비전 구해보면은 걔가 노이즈 파워랑 상관이 있겠죠. 근데 그게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 저항을 노이즈 저항이 있고 노이즈 전압이 있다고 해서 4kTR 노이즈야. 얘를 캐패시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 봅시다. 여기가 자, 이렇게 되는 회로에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면 얘는 이제 인풋 PSD고 인풋 PSD, 아웃풋의 PSD를 구해보면은 그러면 얘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가지고 H 그러면은 V아웃의 PSD는 파워 스펙트럴 됐을 때 파워니까 H 트랜스퍼 펑션 제곱 여기 인풋 PSD니까 4KT R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인풋 PSD 곱하기 일반적인 이제 볼티지를 얘기하면은 인풋 볼티지 곱하기 주파수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 곱하기 아웃풋 이제 트랜스퍼 도메인에서 전압의 나온 거고, 우리는 파워니까 파워 스펙트럴 됐을 때 파워니까 H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 제곱을. 그래서 이 트랜스퍼 펑션 구해보면은 얘는 지금 RC 지금 디바이더잖아요. 그래서 얘는 SC분의 1이니까 SC분의 1 더하기 SC분의 1 더하기 SRC 이게 H죠. 그래서 아웃풋 파워 스펙트럴 디스테이를 구해보면은 얘가 인풋이고 인풋 PSD고 얘가 이제 H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S의 J오메가 혹은 J2파이F를 있고, 그려보면 이게 로우 패스 필터가 있다. S가 0이면 이거는 1 네. S가 0일 때는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고, 지우개 틀렸어. 왜 틀렸냐면은 이 H를 F를 이제 실질적으로 프리퀀스 도메인에서 우리가 얘를 이밸리에이션 할 때 S에다가 J 오메가 혹은 J 오메가 2파이 F를 J 2파이에서 두니까 1 더하기 J S에다가 이제 J 오메가 그러니까 J 2파이 F R's 됐단 말이야. 절대값을 취하면 밑에 복소수니까 1 더하기 그 내가 여기 F 제로를 2파이 R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파이 R분의 1은
이렇게 이대로 들어가니까 루트 1 더하기 쓸 공간을 고려하는 거 빨리 만들고 h는 루트 1 더하기 복소수니까 f0분의 f의 제곱이잖아. 2파이 rc분의 1이니까 f0인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 복소수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루트가 없어지겠지. 더하기 f0분의 제곱이고 얘가 없어져서 적었어. 이렇게 그죠? 이게 맞지? 그래서 f가 f0일 때는 개인이 2분의 1이 되는 거. 거기가 폴이죠. 폴 파수가 여기 f0이고 f0보다 f가 굉장히 커지면은 그냥 얘는 마이너스 22분의 1이 줄어드는 형태로 아웃풋의 PSD가 주파수에 그려질 거고, 얘는 이제 덴서티예요. 밀도야, 밀도. 저는 밀도고, 우리가 아까 샘플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샘플을 하잖아요. 얘를 여기서 한번 샘플하고 여기서 샘플하고 이 값들의 이제 이 값들을 모아 보면은 히스토그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10,000개를 샘플해가지고 모으면 미는 0이겠지. 미는 제로민이라고. 근데 이 분산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스탠다드 디비전이 있어. 그래서 이 노이즈가 크면은 이게 더 많이 퍼질 거고, 노이즈가 작으면 이게 덜 퍼지겠죠. 그래서 그 값이 결국은 이 분산, 이 스탠다드 디비전을 통해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구한 분산이 노이즈 주파수에서의 노이즈 파워, 다 적분하면 이게 노이즈 파워가 되는데, 적분한 게 얘가 베리언스와 같다 라고 한 띠오림이 이제 파시바의 띠오림이죠. 주파수 내에서 파워를 구하나 타임 도메인에서 파워를 구하나 그 파워가 같다라고 이제 하는 띠오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할 때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게 편하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을. 이 식은 적분을 해. 주파수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 넣고 이게 적분하면 뭐 변수 치환해가지고 하면은, 나도 맨날 할 때마다 다시 봐야 되는데 변수 치환해서 하면은 이게 지금 틀렸지. 얘가 어떻게 된 거지? 해보면 이게 재밌게도 KT 오버시라는 아주 간단한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결과인 거죠. 이거 많은 사람이 알겠지만, 그러니까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건 R인데 저항은 노이즈에서 나오는데 적분한 노이즈의 파워는 R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나도 처음에 배울 때 나중에 교수님께서 이상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잠시 한 5초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도 항상 배울 때 별 생각이 없거든. 이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강요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할 수도 있지.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건 R이고, 노이즈의 크기도 R에 비례하는데 적분하면 R이 없어지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R이 이 전력 밀도가 4kTR이고 이 주파수가 2파이 Rc니까, 만약에 R이 작으면 밀도는 얕아지지만 이 폴 주파수가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면적 구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면적 똑같아서 R은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아날로그 회로를 내가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회로를 전공하지 않는 노이즈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딱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전공한 사람들은 잘 할 수 있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밀도에다가 이걸 마치 그냥 이거 뭐 적분을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넓이가 같아지는 어떤 그냥 직사각형을 내가 구하겠어. 구할 수 있겠지.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밴드위스 B0라고 할게요. B0에서 그냥 갑자기 노이즈가 없어진다고 그냥 가상적인 B0를 내가 구해보면은 또 KT 곱하기 B0가 KT C가 되는 그 B0를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B0를 해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B0가 이렇게 가면은 KT가 없어지고 4RC분의 1이죠. 4RC분의 4RC분의 1을 얘를 원래 폴 주파수의 F0랑 상관을 지으면 F0 곱하기 2πRC분의 1이니까 파이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노이즈 밴드위스로 노이즈 그래서 2dB 주파수보다 2분의 3.14니까 조금 뭐 1.6인가 이거 아니구나 1.56이네 57 그래서 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샘플러까지만 하고 좀 쉬자. 그래서 이 KT 오버시 노이즈가 작아야겠지. 그죠? 내가 신호 어떤 비빈 에디스 만든다고 하면은 그 비빈 에디스의 쿼티제이션 노이즈보다 KT 오버시 노이즈가 물론 크게 만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때 거의 준하는 크기가 이제 돼야 되니까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KT 오버시 노이즈의 크기가 이게 LSB죠, LSB 쿼티제이션 노이즈 크기가 12분의 LSB 제곱이니까 그거와 같아지는 이퀴벌런트한 캡이 얼마냐. 우리가 ADC 만들 때 뭐 6년 풀스케일이 뭐 1볼트고 8mS 만든다고 하면 LSB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LSB 사이즈를 알면은 캡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더멀 노이즈가 이 LSB 쿼티제이션 노이즈가 예를 들어 내가 12비를 정말 만들고 싶으면은 그거보다 작아야 될 거야, 더블 노이즈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일한 크기의 캡을 한번 구해보면은 뭐 20기, 연천기 하면은 B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80 넣고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 풀스케일 1V일 때 이 R은 아까도 들어봤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빛 ADC면 안 되겠다. 10빛 ADC의 ኳ티제이션 노이즈에 해당하는 크기의 더블 노이즈를 갖는 KT 버시 샘플 캐패시티 크기는 50헥토파일 정도다. 50헥토파일. 12빛은 안 되겠다. 그러면 거의 800헥토파일. 이 정도 돼야 되겠지. 8빛은 3헥토파일. 이 밑에가 없는 이유는 뭐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뭐 3헥토파일도 작은 거는 이제 만들기 무의미하니까 계산하는 게 뭐 0.05헥토파일 이런 거는 어차피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DC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한 6빛 밑에는 그러니까 더멀 노이즈 리미스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이거는 쿼티제이션 노이즈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역으로 18비 이런 거 만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값이지. 이게 뭐 3 나노페럿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캐패시터가 면적이니까 그냥 돈인데 뭐 파는 거 있잖아. 18비, 뭐 24비 있단 말이에요. 마켓에서 없지만 이게 인터넷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되겠지만 오버 샘플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캡을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스프라이드리스를 만든다고 해서 샘플 캐파시턴스가 뭐 얼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작은 걸 쓰고 오버 샘플링을 써가지고 우리 실제 시험 밴드위스를 줄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거 저기 뭐야 2조, 3조, 1조, 2조.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다 샘플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샘플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조랑 1조랑 2조가. 1조가 CTPC를 이용하고 2조가 케이던스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상적인 이제 샘플러의 물론 책까지 얘기했던 이거는 넌 라이널리티가 하나도 없고, 아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제 CPPC라는 툴에 가면은 이 라이브러리 일렉트리컬 스위치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는 거야. 켜졌을 때 저항, 꺼졌을 때 저항, 그리고 얘는 KT 오버시 노이즈를 이네이블을 하든지 디세이블 하든지 내가 노이즈를 보겠다, 노이즈를 보지 않겠다 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이면 노이즈가 켜지고 0이면 노이즈가 꺼져요. 저걸 설정을 할 수 있고 케이던스에 가면 이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스위치라는 셀이 있어요. 이상적인 여기 보면은 켜졌을 때 저항, 꺼졌을 때 저항, 켜졌을 때 저항. 그다음에 이 얘를 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통과하기 위해서 오픈 볼티지, 클로즈드 볼티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0.9 넘으면 이게 붙고 0.3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떨어져요. 스위치가 그런 전압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중에 스위치 캐파시터 만들 때 그걸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설명 시작해보시죠. 좀 쉬었다가 17인데 갔어. 우리가 됐고 아쉽지. 다 세번 같이 이어서 하면 되니까.